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해설 자료는요. 바로 논어의 핵심이자 아마 가장 다이나믹한 장이 아닐까 싶은 제17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한문투성이의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수천 년 전 공자의 머릿속을 아주 시각적이고 구조적으로 싹 분해해서 여러분께 먹기 좋게 떠먹여 드릴 거거든요. 어려운 학술 용어는 다 빼고 그냥 편하게 오늘 준비한 이 시각적인 흐름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어제 동네 카페에서 공자 할아버지랑 수다 떤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 5가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첫째, 정치와 쓴 조롱박. 둘째, 5가지 덕목. 셋째, 6가지 덕과 그에 따른 폐단. 넷째, 예술과 음악 그리고 실천. 마지막 5번째로 위선자들과 공자의 섬뜩한 마지막 경고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해요. 17편의 제목이 양화거든요. 근데 이 양화가 단순히 챕터 이름이 아니라 당시 윗사람한테 반기를 들었던 엄청난 트러블 메이커 정치인 이름입니다. 네, 진짜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17편 전체가 개인의 꼿꼿한 도덕성하고 흙탕물 같은 정치판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심을 잡으려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다루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정치와 쓴 조롱박입니다. 세상을 바꾸고는 싶은데 내 양심은 팔기 싫고. 여기서 공자의 엄청난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실세 양화가 공자랑 어떻게든 독대를 하려고 꾀를 내서 돼지 한 마리를 떡하니 선물로 보내요. 당시 예법상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공자도 참 대단한 게 일부러 양화가 집에 없을 시간을 딱 골라서 인사를 가려다가 하필 길에서 딱 마주치고 맙니다. 아, 진짜 어색했겠죠? 여기서 양화가 아주 뼈를 때립니다. 아니,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나라가 이 모양인데 가만히 있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까? 세월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와, 진짜 엄청난 정치적 압박이죠. 결국 공자도 여기서 흔들리면서 알겠습니다. 나도 벼슬을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거든요. 이런 팍팍한 상황 속에서도 공자의 유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4절입니다. 공자가 무성이라는 작은 고을에 갔는데 제자가 다스리는 동네에서 엄청 웅장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듣고 공자가 빵 터져서 농담을 던집니다. 아니, 닭 잡는데 왜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조그만 동네 다스리는데 뭐 그렇게 거창한 예약을 쓰냐는 거죠.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위트를 잃지 않는 공자의 찰진 비유,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7절. 이 구절이 진짜 당시 공자의 답답한 심정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자꾸 불의한 정치 세력들이 자기를 부르니까 내가 무슨 쓴 조롱박이냐, 어떻게 줄에 매달려 있기만 하고 남한테 먹히지 않을 수 있겠냐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슨 벽에 걸어두는 예쁜 장식품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나가서 진짜 쓸모있는 일을 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타는 목마름이 그대로 전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5가지 덕의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자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인간성을 완성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성장 프레임워크를 제시했거든요. 6절에서 공자는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진짜 어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공손함, 너그러움, 신용, 민첩함, 은혜로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덕목들이 왜 실생활에서 중요할까요? 공손하면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요. 너그러우면 사람들의 마음을 싹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이 있으면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민첩하면 확실한 성과를 내고, 마지막으로 남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비로소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왠지 요즘 서점에 널린 현대 리더십 베스트셀러 같지 않나요? 진짜 완벽한 실용서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섹션은 6가지 덕과 6가지 폐단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무리 좋은 장점이라도 균형을 잡아주는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망가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2절에서 공자는 아주 짧고 굵은 진리를 선언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 다 거기서 거기다. 하지만 살면서 생기는 습관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선은 비슷하지만 우리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건 후천적으로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이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8절에 나오는 표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어짐,
지혜로움, 신의, 정직, 용기. 와, 다 너무 좋은 말들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치명적인 결함들입니다. 착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멍청해지고요. 남을 믿기만 하고 맹목적이면 오히려 남을 해치게 됩니다. 용기만 넘치고 배우질 않으면 그냥 난폭해지고 맙니다. 아무리 최고의 성품을 타고났어도 끊임없는 학습이라는 규율이 없으면 최악의 독이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셔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런 배움을 일상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주제, 예술, 음악, 그리고 실천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방구석에 앉아 책만 파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9절에서 공자가 제자들한테 너희들 왜 시경 공부 안 하냐라고 막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공자한테 시라는 건 그냥 우아한 예술 감상이 아니었어요. 생각을 자극해주고 세상을 제대로 관찰하게 해주고 심지어 대인관계에서 빡치는 일이 있을 때 분노 조절까지 도와준다는 겁니다. 거기다 동식물 이름까지 디테일하게 알게 해주니까 이거 뭐 거의 고대 사회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서바이벌 키트이자 인간관계 매뉴얼이었던 셈이죠. 23절을 보면 아까 나왔던 용기라는 덕목이 결과를 어떻게 극단적으로 갈라놓는지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군자와 소인을 나누는 결정적 기준인데요. 윤리의식, 즉 의로움이 장착된 용기는 세상에 정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의로움은 쏙 빼버리고 무식하게 용기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자는 나라를 뒤집는 반란을 일으키고 힘없는 일반인은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행동 그 자체보다 그 밑바탕에 깔린 도덕적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름 돋게 짚어내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살짝 웃고 갈 수 있는 공자의 아주 현실적인 팩폭 조언 하나 보시죠. 22절인데요. 하루 종일 배 터지게 밥만 먹고 머리 쓰는 데는 하나도 없는 게으른 상태를 보고 공자가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아니 차라리 바둑이나 장기라도 좀 둬라. 그거라도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100번 낫다. 아무리 쓸데없어 보이는 오락거리라도 뇌를 멈추고 멍 때리는 것보다는 무언가에 마음을 쓰는 게 인간답다는 아주 실용적인 충고입니다. 이제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 5번째 섹션 위선자들과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기서부터 공자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타협 없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적 병폐를 아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16절의 놀라운 통찰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단점마저도 어떻게 타락해가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대시대 사람들의 단점은 그래도 낭만이 좀 있었어요. 과격해도 틀에 얽매이지 않는 맛이 있었고 뽐내도 위험이 있었으며 어리석어도 차라리 솔직했죠. 근데 공자가 바라본 당시 사람들의 단점은 과격한 건 그냥 앞뒤 안 가리는 무모함이 되고 뽐내는 건 남과 싸우는 시비가 되고 어리석은 척하면서 뒤로는 남을 다 속여먹는 기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부패해 가는지를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13절에서 공자는 본인이 가장 극혐하는 부류를 단 한 문장으로 저격합니다. 향원, 즉 겉으로만 착한 척 행세하는 마을의 점잖은 사람은 덕을 해치는 도둑놈이다. 대단하지 않나요? 남들 앞에서는 온갖 고상한 척, 도덕적인 척 다 하면서 자기 지위만 챙기려는 위선자들에 대한 완전한 불관용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결점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이런 가짜 선인들이 세상의 도덕을 제일 크게 좀먹는다는 날카로운 일침이죠. 이어서 마주하게 되는 25절의 내용은 우리가 고전 텍스트를 읽을 때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현대의 가치관으로 누군가의 편을 가르기보다는 당시에 꽉 막힌 가부장적 사회계층 구조와 인간관계가 얼마나 수직적이고 복잡했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 자체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담담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잠시 숨을 깊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맨날 입만 살아서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에 너무 지친 나머지 공자가 나 이제 아무 말도 안 할란다 선언을 해요. 제자가 깜짝 놀라 묻자 이렇게 답하죠. 사계절이 묵묵히 돌아가고 온갖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지만 하늘이 결코 자기 잘났다고 시끄럽게 떠들며 스스로를 증명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말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진 요즘 시대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묵직한 울림을 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적힌 숫자 40을 봐주십시오. 26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이 40이 되었어도 남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는 모든 게 끝난 것이다. 40이라는 나이는요, 더 이상 환경 탓, 남 탓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오롯이 자기 행동과 인격에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주변의 존경은커녕 원망과 미움만 받는다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이 섬뜩하고도 강렬한 경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나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이 여운을 남기며 오늘 준비한 고전 해설 자료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내용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